비가 쏟아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시장에서 운명은 두 영혼을 이어주었다. 한쪽은 모든 것을 가진 억만장자, 다른 한쪽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소녀. 그들은 서로를 구원하며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서울 외곽의 낡은 시장.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정수연은 그녀를 처음 만났다. 기사님, 잠시 이 시장에 들러주시겠어요? 집에 가져갈 채소를 좀 사고 싶습니다. 정수연은 운전기사 김씨의 부탁에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라면 귀찮아했을 부탁이었지만 오늘은 중요한 계약 체결 후의 해방감 때문인지 관대한 기분이었다. 그의 레스토랑 체인 한국의 맛은 이제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오늘 해외 진출을 위한 첫 계약을 마쳤다. 검은 벤츠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다. 창밖으로 비에 젖은 시장의 모습이 보였다. 노점상들은 황급히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저기 봐요, 저 아이? 김 기사가 중얼거렸다. 수연의 시선이 향한 곳에 한 소녀가 있었다.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녀는 어깨에 채소가 가득 담긴 작은 바구니를 메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소녀에게 팔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양쪽 어깨에서 끝나는 몸, 그러나 소녀는 특별히 제작된 끈으로 바구니를 어깨와 허리에 묶어 옮기고 있었다. 빗물에 미끄러운 길, 소녀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내디뎠다. 바구니의 무게와 빗줄기의 압력이 소녀를 억누르는 듯했다.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녀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견된 듯한 순간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다. 소녀의 바구니가 흔들렸고 균형을 잃은 소녀는 진흙탕으로 쓰러졌다. 채소들이 흩어졌고 소녀의 머리가 도로변 돌에 부딪혔다. 붉은 피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차 문을 열었다. 기다려요, 정 회장님. 김 기사가 외쳤지만 이미 수연은 빗속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수연은 소녀 곁에 무릎을 꿇었다. 소녀의 얼굴은 참백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가냘픈 맥박이 느껴졌다. 꼬마야, 정신 차려. 수연이 소녀의 얼굴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소녀를 안아들었다. 가벼웠다. 더 가벼워서 수연의 가슴이 아팠다.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요. 그가 차에 올라 외쳤다. 벤츠는 빗길을 가르며 달렸다. 수연은 소녀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를 손수건으로 압박했다. 고급 양복이 피로 얼룩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소녀의 안전만이 있었다. 누구지?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부모님은? 어떻게 이런 날씨에 혼자?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의사들이 재빨리 소녀를 이송했다. 수연은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빗물과 피로 젖은 그의 양복은 흉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응급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팔이 없는 소녀,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고 해요. 매일 채소를 팔러 시장에 나온다네요. 간호사들의 대화가 수연의 귓가에 들려왔다. 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자신이 누리는 호화로운 삶과 소녀의 현실 사이의 격차가 그를 압도했다. 의사가 나왔다. 경미한 뇌진탕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출혈이 심해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말을 이어갔다. 문제는 비용이.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습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최선의 치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의사에게 건넸다. 제 신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저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해주십시오. 수연은 왜 자신이 이토록 낯선 소녀에게 마음이 쓰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다. 어쩌면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인간성이었을지도 모른다. 윤민지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이 아팠다. 할머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다가왔다.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빗속에서 넘어졌다는 것. 그 이후는 모두 어둠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할머니는요? 병원이란다. 할머니께는 연락드렸어. 곧 오실 거야.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다행히 한 분이 널 도와주셨어. 누가요? 익명의 후원자라고 하셨어. 그분이 모든 치료비를 내셨단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낯선 이의 친절함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13년의 짧은 인생 동안
그녀는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함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했다. 민지의 할머니 박순자 여사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76세의 노인은 손녀의 병상을 향해 떨리는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 민지야. 할머니가 손녀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좀 아프지만 괜찮아요. 민지가 미소 지었다. 순자 여사는 의사와 이야기했고 익명의 후원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아직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녀가 중얼거렸다. 민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들의 작은 집이 수리되었고 할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를 위한 상당한 금액이 전달되었다. 모두 익명의 후원자로부터였다. 한 달 후 민지가 퇴원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바뀌었음을 느꼈다.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채소를 팔기 위해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었다. 언젠가 그분을 찾아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릴 거예요, 할머니. 민지가 말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민지. 그분의 선행을 잊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렴. 민지는 그날 이후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발이 없지만 그녀는 발과 입을 이용해 연필을 잡는 법을 익혔다. 그녀의 의지는 강철 같았고 그녀의 꿈은 한계를 모르는 듯했다. 수연은 그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레스토랑 체인은 계속 성장했고 그의 명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가끔 그는 그날의 소녀를 생각했다. 그녀가 잘 지내는지, 학교에 다니는지, 웃고 있는지. 그는 종종 소녀의 소식을 몰래 확인했다. 그녀가 장학금을 받고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는 소식에 그는 진심으로 기뻤다. 민지를 도운 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이것은 명예나 감사를 바라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다. 민지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수연은 몰래 장례식에 참석했다. 멀리서 민지를 바라보며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홀로 남겨진 17세 소녀는 눈물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다. 수연은 계속해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민지가 대학에 입학하고 법학을 선택했을 때 그는 자랑스러웠다. 그녀가 장애인 권리를 위한 학생단체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그는 그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그들의 삶은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번 이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레스토랑 한국의 맛 본점. 45세의 정수연은 이제 식품 산업의 황제라 불리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레스토랑은 전국 각지에 분점을 두었고 해외에도 진출했다. 그의 얼굴은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했고 그의 이름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수연의 내면은 공허했다. 넓은 펜트하우스에 홀로 앉아 그는 종종 자신의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했음을 느꼈다. 가족도 진정한 친구도 없는 그의 삶은 황금빛 감옥과 같았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다. 수연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메뉴 라인업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다. 정 회장님,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죠? 강남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 언론인 일행이 한국의 맛 대표 메뉴인 갈비찜을 먹고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음식에서 유리 조각과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즉시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다.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의 맛 식중독 사건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었고 뉴스는 속보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유명 레스토랑 체인 한국의 맛에서 유리 조각 발견, 식품위생관리 부실, 손님 병원 이소. 정수연 회장의 제국, 위생 문제로 흔들리나. 수연은 즉각 조사를 지시했다. 그의 레스토랑은 언제나 최고 품질의 식재료만을 사용했고 위생관리는 철저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고 언론은 연일 한국의 맛의 위생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예약 취소가 쇄도했다. 몇몇 직원들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고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졌다. 수연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의 사업을 파괴하려 하고 있었다. 마침내 최악의 순간이 왔다. 검찰이 정수현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공중보건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 수연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그를 무죄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들은 모두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재판 날짜가 다가오자 수연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한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그리고 문득 10년 전 그 빗속의 소녀가 생각났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순수한 미소,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소녀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수연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도왔던 기억은 그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적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한 가지 선한 일을 했다는 것. 그러나 수연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윤민지, 이제 23세가 된 그 소녀는 유명한 인권 변호사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의 맞사건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인들, 구경꾼들, 그리고 정수연을 향한 비난의 눈빛들. 수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남성만이 남아 있었다. 검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정수연은 고의로 불량식 재료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했습니다. 또한 이윤 극대화를 위해 위생 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수연의 변호인은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불리했다. 증거는 모두 수연에게 불리했고 증인들은 한결같이 그를 비난했다. 판사가 마지막 변론을 요청하려는 순간 법정 뒷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한 젊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 아래로는 팔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인했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을 위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 이름은 윤민지, 서울중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10년 전 비에 젖은 채 그의 품에 안겼던 그 소녀. 이제는 당당한 성인이 된 그녀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민지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정수연 회장은 음모의 희생자입니다. 제가 제출하는 증거는 이 모든 사건이 경쟁업체 천하식품의 조작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비디오, 이메일, 증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천하식품의 직원들이 한국의 마트의 음식에 유리조각과 화학물질을 넣는 장면, 거짓 증언을 위해 돈을 받는 피해자들,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습니다. 정수연 회장은 단지 성공했다는 이유로 표적이 된 것입니다. 검사는 당황했고 법정은 충격에 빠졌다. 판사는 증거 검토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휴정 시간, 수연은 법정 복도에서 민지를 발견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윤민지 변호사님, 민지가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어렸다. 정 회장님, 당신 어떻게 알았지요? 제가 당신을 도왔다는 것을. 민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알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당신의 사진을 보았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제가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단순히 찾아가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변호사가 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 회장님이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찾았죠? 민주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정 회장님의 레스토랑은 항상 품질로 유명했고 갑자기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죠. 그녀는 어떻게 천하식품의 전 직원을 찾아내고 그들의 비밀 창고를 발견했는지 설명했다. 그녀의 끈기와 지능 그리고 용기가 모든 증거를 찾아내는 데 결정적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죠? 수연이 물었다. 민지의 눈이 따뜻해졌다. 10년 전 정 회장님은 저를 살리셨어요.
오늘 제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재판이 재개되었고 판사는 새로운 증거를 검토한 후 정수연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다. 대신 천하식품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언론인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맛의 무죄를 보도하고 정수연의 복권을 알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들을 지나쳤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있었다. 민지는 법원 계단에 서 있었다. 봄 햇살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다. 수연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민지 변호사님, 점심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10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영광입니다, 정 회장님. 서울의 조용한 카페, 수연과 민지는 마주 앉아 있었다. 1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와의 생활, 학교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법학 공부를 결심한 순간, 그리고 변호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모든 이야기 속에는 그녀의 강인함과 의지가 묻어났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때 정말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렴.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수연은 깊은 감동과 함께 민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성공과 부, 명예를 쫓으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민지의 삶에 비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저는 수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업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돈과 성공만을 주었죠. 하지만 같은 진정한 기와 목표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에 무엇이 부족한지 몰랐습니다. 민지는 그를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정 회장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훌륭한 레스토랑으로 기쁨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추었다. 무엇보다 한 작은 소녀의 삶을 구해주셨죠.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수연은 자신이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회적 장벽에 대해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그 순간 그들은 깊은 이해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지가 물었다. 수연은 창밖을 응시했다. 우선 한국의 맛을 재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목표도 갖고 싶어요. 어떤 목표인가요?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제 성공이 다른 이들에게도 의미가 있었으면 합니다. 당신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민지의 눈이 빛났다. 좋은 생각이세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장애를 가진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한국의 맛의 일부 수익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행동의 씨앗이라는 재단 설립.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봐요. 민지가 제안했다. 수연은 그녀의 열정과 비전에 감동받았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에서 진정한 목적을 찾은 것 같았다.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이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 한때 버려진 창고였던 이곳은 이제 희망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른 아침 수연은 재단 건물로 향하는 길을 걸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45세의 나이에 그는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재단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현관 위에 새겨진 문구를 바라보았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이 문구는 민지가 선택한 것이었다. 그녀의 모든 결정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다. 요리교실에선 장애를 가진 청년들이 한국의 맛의 셰프들에게 요리를 배우고 있었다. 다른 방에서는 법률 상담이 진행 중이었다. 복도를 지나면 컴퓨터 교육실과 미술교실이 있었다. 정 회장님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수연은 미소로 답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그것은 이제 권위의 상징이 아닌 존경의 표현이었다. 민지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잠시 멈췄다. 문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전화통화 중이었다. 네, 김 선생님. 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민지는 항상 다른 이들의 필요를 우선시했다.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수연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주었다. 로크 후 들어가자 민지는 전화를 끊고 밝게 웃었다. 수연 씨, 오셨군요.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서로를 좀 더 편하게 부르기 시작했다. 회장님과 변호사님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은 점차 사라졌다. 오늘의 일정을 확인하러 왔어요. 수연이 말했다. 민지는 책상에서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오늘 오후에 새로운 후원자들과의 미팅이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의 맛 신촌점에서 장애인 요리사들의 첫 팝업 레스토랑 오픈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이미 예약이 꽉 찼어요. 사람들은 장애를 극복하고 요리사가 된 청년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나 봐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만든 음식도 정말 훌륭해요. 우리 베테랑 셰프들도 놀랐다더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재단 마당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중 한 소녀는 민지처럼 팔이 없었지만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민지 씨, 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당신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민지는 생각에 잠겼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참 신비롭죠.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수연은 그녀의 옆에 섰다. 그들은 함께 마당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민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후의 미팅은 성공적이었다. 새로운 후원자들은 재단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수연의 사업가적 통찰력과 민지의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한 조합이었다. 저녁, 한국의 맛 신촌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장애를 가진 5명의 젊은 요리사들이 준비한 메뉴는 모두의 찬사를 받았다. 그들의 이야기가 각 테이블에 작은 카드로 소개되었고 손님들은 음식과 함께 감동을 맛보았다. 행사가 끝나고 수연과 민지는 레스토랑 옥상 테라스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민지가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비전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민지는 미소 지었다. 우리 둘 다의 공로예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의 시간과 수많은 경험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은인과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동반자였다.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걷는 영혼의 동반자. 민지 씨, 수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수연 씨. 저도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만났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년이 더 흘렀다.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진 단체가 되었다. 장애인 취업 지원, 소외계층 법률 지원, 교육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천 명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연의 한국의 맛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다.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각 지점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었고 장애인 고용률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민지는 이제 장애인 권익을 위한 국내 최고의 변호사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법률 지원으로 많은 제도가 개선되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 통과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연과 민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친구, 그리고 서로의 가장 큰 지지자. 어느 봄날 수연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민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 그들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이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수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민지 씨,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민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인가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처음에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소녀였고 나중에는 저를 구해준 영웅이었고 이제는 제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민지의 눈이 촉촉해졌다.
이제 저는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함께 웃고, 함께 일하고, 함께 꿈꾸는 것.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 작은 상자를 꺼냈다. 윤민지, 제 인생의 나머지를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파트너로, 당신의 지지자로, 당신의 동반자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민지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수연 씨, 그녀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저도 당신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결혼하고 싶어요. 수연은 반지를 꺼내 민지의 목에 특별히 제작된 목걸이에 끼웠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모든 아픔과 미래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다. 결혼식은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재단의 정원에서 그들이 도운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여 민지는 특별히 디자인된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수연은 평생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서약을 엑스체인징할 때 민지는 자신의 방식으로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그녀는 발로 쓴 자신의 서약을 낭독했다. 수연 씨, 비가 오던 그날 당신은 저를 들어올려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오늘 저는 제 심장과 영혼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서약을 말했다. 윤민지, 당신은 제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돈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음을. 오늘부터 영원히 저는 당신의 동반자가 되어 당신의 꿈과 희망, 두려움과 도전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은 매일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민지. 결혼 후 그들은 재단과 사업을 더욱 확장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이제 아시아 전역에 지부를 두게 되었고 한국의 맛은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어느 날 수연과 민지는 13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시장을 방문했다. 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다. 포장된 도로, 현대적인 시설,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들은 비가 내리던 그 자리에 섰다. 이제 그곳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이곳에서 한 번의 친절이 1000개의 희망을 심었습니다. 민지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이상하네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연은 미소 지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들은 시장을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재단의 도움으로 자녀를 대학에 보낸 어머니, 한국의 맛에서 일자리를 얻은 청년, 법률 지원을 받아 권리를 되찾은 노인. 시장 한편에서 한 어린 소녀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소녀는 오른팔이 없었지만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었다. 윤민지 선생님, 소녀가 반갑게 불렀다. 저 기억하세요? 재단에서 장학금 받은 서아예요. 민지는 소녀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어떻게 지내니, 하혜야? 정말 잘 지내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민지 선생님처럼. 민지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같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퍼져나가고 있었다. 꿈을 크게 가지렴, 하예야. 민지가 말했다.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민지 선생님이 보여주셨으니까요. 그날 저녁 수연과 민지는 한강변을 걸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가끔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민지가 말했다. 13년 전에 그 소녀가 지금의 제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수연은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민지가 대답했다.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한 번의 친절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지 아무도 정확히 셀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선한 행동의 씨앗은 자라서 희망의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또 다른 씨앗을 퍼뜨리며 끝없는 선의의 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
수연과 민지의 이야기는 그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연민과 회복력, 그리고 서로를 돕는 행동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25년 후 서울의 한 대학 강당. 오늘 우리는 선한 행동의 씨앗 재단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며 창립자 정수연 회장과 윤민지 변호사의 놀라운 여정을 돌아보려 합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국 각지에서 온 젊은이들, 장애인들, 그리고 재단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 스크린에는 수연과 민지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보여졌다. 시장에서의 첫 만남을 재현한 그림, 재단 설립식, 그들의 결혼식, 그리고 수많은 수상 장면들. 지난 25년 동안 이 재단은 10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했고 5천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으며 수천 건의 법률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번의 친절이 1000개의 희망을 심는다는 그들의 철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선한 행동의 씨앗을 심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강단 위에 이제 70세가 된 정수연과 58세의 윤민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월은 그들의 외모를 변화시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같은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수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25년 전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것은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입니다. 민지가 이어받았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절한 말 한마디일 수도,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미는 손길일 수도, 혹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작아 보이든 그것을 심으세요. 여러분은 그 씨앗이 어떤 숲을 이루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객 중에서 서아애가 일어섰다. 이제 38세가 된 그녀는 민지의 뒤를 이어 장애인 권익을 위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다. 저는 13살 때 윤민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애가 말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처럼 저는 정수연 회장님과 윤민지 선생님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입니다. 강당은 감동의 박수로 가득 찼다. 행사가 끝난 후 수연과 민지는 대학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다. 25년이 흘렀네요. 수연이 말했다. 때로는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민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들은 캠퍼스 중앙에 있는 작은 연못 앞에 멈춰 섰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청동 조각상이 있었다. 팔이 없는 소녀가 비를 맞으며 서 있고 한 남자가 그녀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었다. 조각상 아래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 번의 만남, 수천 개의 희망. 가끔은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시장, 그 비, 그 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을 테니까요. 수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리는 행운아예요, 민지. 서로를 찾았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찾았으니까요, 민지가 덧붙였다. 그들은 석양 속에서 나란히 걸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합쳐졌다. 그날 밤 그들의 집에서 수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다. 13년 전 민지가 수연을 위해 법정에 섰던 그날의 기사였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수연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씨앗들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씨앗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 자랄 거예요. 그들은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월은 그들의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빛나고 있었다. 수연 씨, 민지가 속삭였다. 감사해요. 그날 저를 안아주셔서. 수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민지. 내가 감사해요. 내 인생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심은 수많은 씨앗들이 하늘에 반영된 것 같았다. 작은 친절의 씨앗들이 빛나는 희망의 별이 되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은 이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친절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수연과 민지의 이야기는 그런 순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심은 씨앗 속에서, 그들이 변화시킨 삶 속에서, 그들이 영감을 준 마음 속에서 선한 행동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은 자라고 번성하고 또 다른 씨앗을 맺어 끝없는 선의의 순환을 이어나간다. 그것이 바로 수연과 민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김민주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렸다. 비싼 가죽 구두가 시골 마을의 흙길에 닿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건초와 장작불 냄새가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왔고 그 향기에 그는 잠시 멈춰섰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시골 마을에 오지 않았던가? 아마도 20년 정도 됐을 것이다. 그가 꿈을 안고 서울로 떠난 그날 이후로 이제 38세가 된 민주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대형 물류회사의 CEO로 바쁜 도시 생활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들판을 맨발로 뛰어다니던 그 소년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했다. 외딴 시골 마을에 새로운 물류 창고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교통이 불편하고 대부분 도로가 비포장인 곳이었다. 민주는 평소와 달리 직원들에게 현장 조사를 맡기지 않았다. 직접 가보고 싶었다. 그 땅을 직접 보고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한 후에 회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었다. 마을에서의 첫날 밤, 임시로 빌린 집에서 직원들과 함께 모였다. 누군가 아침에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와 직접 요리해 먹자고 제안했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갈 준비를 하자 민주는 갑자기 손을 들어 멈추게 했다. 내가 갈게.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가 평소 정장 차림의 멋진 사장님이 이제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고급 구두 대신 간단한 슬리퍼를 신은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시골 공기를 좀 마시고 싶어. 그가 덧붙였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다. 양쪽으로 푸른 논밭과 양철 지붕의 낮은 집들이 있었다. 타구는 소리와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소리가 민준의 마음을 이상하리만치 가볍게 만들었다. 그는 시장에 들어섰다. 신선한 생선, 푸른 채소, 그리고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섞인 곳이었다. 그는 한 정육점에서 멈춰 신선한 고기를 몇 점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가게들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눈길이 시장 구석구석을 훑었다. 민주는 갓 싸온 돼지고기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정육점을 떠났다. 비릿한 냄새가 바쁜 시골 시장의 공기와 어우러졌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슬리퍼가 흙바닥에서 철벅철벅 소리를 냈다. 반짝이는 가죽 구두는 어제 차 트렁크에 잘 넣어두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 울려 퍼졌다. 노부인이 신선한 민물고기를 팔고 있었고 중년 남자는 호박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이 작은 시장은 크지 않았다. 몇 개의 좌판이 늘어선 정도였지만 단순하면서도 활기찬 생명력이 있었다. 민준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런 느낌이었다. 민준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침 햇살이 시장 가장자리의 플라타너스 나무 사이로 비쳐 땅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평소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빨리 사서 돌아가는 대신 그는 이 시장의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싶었다. 그는 닭과 오리를 파는 가게를 지나쳤다. 다리가 묶인 수탉들이 꽃기호하고 울었다. 그리고 익은 과일을 파는 좌판을 지나갔다. 익은 참외에서 달콤한 향기가 퍼졌다. 모든 것이 소박하고 진실했다. 서울의 고급 슈퍼마켓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 민준의 걸음이 시장의 더 작은 구석에 이르렀을 때 느려졌다. 거기서는 몇몇 채소 파는 사람들이 낡은 천 위에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 중에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작은 손으로 물냉이 잎을 골라내고 있었다. 소녀는 색이 바른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낡은 고무 슬리퍼는 옆에 벗어두었고 맨발은 가늘었으며 약간의 흙이 묻어 있었다. 그녀 앞에는 신선한 푸른 채소 몇 타발과 자주색 고구마 그리고 붉은 고추 바구니가 있었다. 모두 낡은 천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민준이 멈춰서자 소녀가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가 어린 나이에 일찍 성숙해진 듯한 약간의 피로감을 담고 있었다. 신선한 채소예요, 삼촌. 사가세요. 소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쉰 것처럼 들렸다. 마치 오랫동안 감기에 걸려 아직 완전히 나아지 않은 것 같았다. 민준은 흠칫 놀랐다.
그 목소리가 과거에서 메아리치는 것 같았다.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소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무엇이 그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찾으려고 했다. 그녀의 눈이었을까? 아니면 말할 때 머리를 약간 기울이는 모습이었을까? 확실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너무 친숙했다. 너무 가까운 느낌이었다. 한 다발에 얼마니? 민주는 채소를 살펴보기 위해 쪼그려 앉으며 물었다. 사실은 소녀를 더 자세히 관찰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1,000원이에요, 삼촌. 우리 집에서 농약 없이 기른 거라 깨끗해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계속해서 채소를 골라내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냉이 다발을 집어들고 각 잎을 자세히 살펴보는 척했다. 내가 직접 기른 거니? 아니요, 엄마가 기르고 저는 팔기만 해요. 소녀가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는 순수했지만 약간의 슬픔이 배어 있었다. 민주는 물냉이를 내려놓고 일어서려 했지만 문득 멈췄다. 햇빛이 소녀의 어깨 너머로 비쳐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물건을 비추었다. 그것은 작은 파란 돌이 달린 단순한 은목걸이였다.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랜 것 같았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목걸이는 누나의 것과 너무 똑같다. 어머니가 누나의 15번째 생일 때 시장 축제에서 사주신 것이었다. 누나는 항상 그것을 착용했다. 그 운명의 날에도,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운 버스가 강물에 빠진 그날에도 아무도 누나의 시신을 찾지 못했고 그의 가족은 수년간 아픔 속에 살았다. 누나가 영원히 떠났다고 믿으며. 이름이 뭐니?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소연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손에 든 채소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났니? 그는 참지 못하고 소녀의 목걸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의 눈은 그것에서 떠날 줄 몰랐다. 소연이가 고개를 들고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가 주셨어요 라고 대답했다. 소연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소녀의 어머니라 불가능했다. 누나 지수는 20년 전에 사라졌다. 만약 살아있다면 이제 40세쯤 될 텐데 13살 소녀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마도 목걸이는 그저 비슷한 것일 뿐이겠지. 그러나 소연의 심 목소리와 그녀가 민준을 바라보는 방식, 모든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부모님은 왜 너를 혼자 여기서 팔게 하시니? 민준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물었다. 아버지는 들에 일하러 가셨고 엄마는 집에 계세요. 저는 아침에만 팔다가 학교에 가요. 소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집이 여기서 가까워? 네, 가까워요. 걸어서 금방이에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채소 묶음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냥 지나치기에는 이 소녀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물냉이를 2묶음 더 집어들고 소연에게 돈을 건넸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목걸이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연이 몸을 숙여 거스름돈을 찾을 때 민주는 문득 누나 지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특유의 심 목소리, 특히 웃거나 시골 민요를 부를 때면 더 그랬다. 어렸을 때 그는 누나의 목소리가 할머니 같다고 놀렸고 누나는 그저 웃으며 그의 코를 꼬집었다. 커서 보렴. 언니 목소리가 그리울 날이 올 거야. 감사합니다, 삼촌. 소연이 고개를 들어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다. 민주는 기억에서 깨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돌아섰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상상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목걸이가 비슷할 수도 있고 목소리도 흔한 특징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몇 걸음 떨어졌을 때 소연의 신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삼촌, 고기 봉지 두고 가세요. 민준이 돌아보니 소연이 그가 천 위에 놓고 간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고마워했지만 소녀의 눈을 다시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혹시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 갑자기 물었다. 왜요? 이렇게 신선한 채소에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소연은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집은 아주 가난해요. 실망하지 마세요. 나도 시골에서 자랐어. 괜찮아. 민준이 친절하게 대답했다. 그는 이 결정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지만 내면에서 강한 직감이 일어났다. 그는 소연의 어머니를 만나야 했다. 그 목걸이와 그 목소리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했다.
그가 소연을 따라 시장을 떠났을 때 앞에 놓인 흙길은 그가 결코 통과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던 문을 여는 것 같았다. 민주는 소연을 따라 시장을 빠져나왔다. 한 손에는 고기 봉지를, 다른 손에는 물냉이 묶음을 들고 걸음걸이에 맞춰 흔들었다. 시장에서 나오는 흙길은 구불구불했다. 양쪽으로 울창한 풀들과 기울어진 듬성듬성 자란 버드나무들이 있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높이 올라와 나뭇잎 사이로 비쳐 울퉁불퉁한 땅 위에 얼룩덜룩한 빛의 패턴을 만들었다. 시장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시골 소리가 들려왔다. 논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소리, 그리고 앞서가는 소연의 발걸음 소리. 집이 멀어? 민준이 둘 사이의 침묵을 깨며 물었다. 멀지 않아요. 저 들판 건너편이면 돼요. 소연이 그 특유의 신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소리는 여전히 민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소녀는 빠르고 가볍게 걸었다. 흙이 묻은 맨발이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도 전혀 주저함 없이 움직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른쪽에는 넓은 논이 펼쳐져 있었다. 싱그러운 벼들이 바람에 흔들려 땅과 하늘의 향기를 품은 듯다. 왼쪽에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탁한 물 위로 시든 연잎이 드문드문 떠 있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었다. 누나 지수와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누나가 그 특유의 신 목소리로 미녀를 부르던 시절. 그 기억은 세월과 함께 희미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다시 떠올랐다. 삼촌도 정말 시골에서 자랐어요? 소연이 갑자기 돌아보며 물었다. 그래, 민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향수가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나도 너처럼 들에도 나고 시장에서 채소도 팔았어. 하지만 지금은 서울에 살아서 시골에 잘 오지 않아. 서울이 재밌어요? 소연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재미있긴 한데 아주 바빠. 여기처럼 여유롭지 않아. 민준이 조금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자신이 한때 가졌던 순수함을 소녀에게서 발견했다. 그것은 도시 생활이 그를 돈과 명예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이기 전의 순수함이었다. 길은 점점 좁아져 작은 대나무 다리로 이어졌다. 다리는 개울 위에 놓여 있었다. 오래되어 썩은 대나무가 발걸음 아래서 삐걱삐걱 소리를 냈다. 소연은 고양이처럼 가볍게 다리를 건넜다. 민주는 더 조심스럽게 흔들리는 난간을 잡으며 건넜다. 이 다리 오래된 것 같네. 그가 물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불어서 여기를 지나가는 게 위험해요. 소연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의 창고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했다. 만약 이곳에 지어진다면 마을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최소한 홍수철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튼튼한 다리라도. 하지만 그 생각은 소연이 앞을 가리키며 말할 때 중단되었다. 저기예요? 우리 집. 민준의 눈앞에 작은 집이 나타났다. 양철 지붕의 흙벽집이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집은 진흙투성이 마당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현관 옆에는 몇 그루의 바나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마른 잎이 땅으로 늘어져 있었다. 한 마리 마른 노란 개가 바나나 나무 아래 웅크리고 있다가 낯선 사람을 보자 약하게 몇 번 짖더니 곧 조용해졌다. 마당 한쪽에는 덩굴 식물이 자라며 잎 사이로 열매가 매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장작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가난함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시골 가정의 생명력도 느껴졌다. 엄마, 채소산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소연이 크게 외쳤다. 집 안에서 한 여자가 나왔다. 손에는 젖은 행주를 들고 있었다. 여자는 날씬했고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는 빛바랜 전통 상의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볼 때 그는 거의 굳어버렸다. 그 눈은 깊고 따뜻했다. 비록 주름이 패여 있지만 그것은 누나 지수의 눈과 똑같았다. 그리고 그 쉰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가 말했다. 누구세요? 왜 낯선 사람을 데려왔니? 민준은 심장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의 채소를 샀는데 너무 좋아서 농장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요. 민준이 거짓말을 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고 눈은 여자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아, 들어오세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의심의 기색 없이 말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복잡한 감정들과 함께 남겨졌다. 그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걸음걸이도 친숙했다. 누나 지수가 정원에서 채소를 가져올 때의 그 천천히 걷는 모습.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다일렀다. 이것은 단지 누나를 닮은 누군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집 안은 어두웠다. 벽에 걸린 등유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소박한 가구들을 비추고 있었다. 오래된 나무 탁자, 몇 개의 느슨한 대나무 의자, 그리고 금이 간 그릇 선반이 있는 작은 부엌 공간. 하얀 머리카락의 노인이 집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대나무 부채를 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누구요? 노인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멀리서 온 손님입니다. 잠시 들렀어요. 민준이 대답하며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소연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자가 작은 쟁반을 가져왔다. 그 위에는 2잔의 녹차가 담겨 있었다. 가난한 집이라 차밖에 대접할 게 없네요. 그녀가 쟁반을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민준은 고마워하며 차를 들었지만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의 눈은 소연에게 돌아갔고 다시 한번 소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았다. 파란 돌이 달린 은목걸이. 그는 그것이 누나 지수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너무 많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소연이의 목걸이가 예쁘네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줬어요.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소연이가 커서 예쁘게 착용하라고 줬죠. 어디서 구하셨어요? 민준이 계속해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눈빛이 약간 헤어졌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제가 구조됐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대요. 저는 그냥 간직했다가 소연이에게 줬어요. 그 말은 민준의 마음에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다. 그는 소연을 힐끗 보고 다시 소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바라본 뒤 노인에게 시선을 돌렸다. 구조되셨다고요? 무슨 뜻이죠? 그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20년도 더 전이지요. 내가 그물을 던지러 갔다가 그 애가 구명조끼에 매달려 떠내려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은 버스가 강에 빠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내가 데려와서 키웠지요. 세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민주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았다. 20년 전 강에 빠진 버스. 그날은 바로 누나 지수가 실종된 날이었다. 그는 세연이라 불리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 마른 얼굴, 높은 콧대, 그리고 그 쉰 목소리. 모든 것이 너무 비슷했다. 목걸이는 이제 소연의 목에 있었고 노인과 세연의 이야기는 그에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해주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다. 만약 이 여자가 누나 지수라면 왜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왜 가난한 집에 살며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죄송해요, 실례지만 민준이 세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 고향이 어디셨는지, 가족은 어땠는지.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슬픔이 스쳤다. 아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깨어났을 때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세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평화롭게 살길 바란다고 하셨죠. 저도 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요. 민주는 노인을 바라보았고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해 주었다. 그때 강에서 떠내려오는 걸 봤어요. 구명조끼에 매달려 있었고 매우 약했어요. 내가 데려와 딸처럼 키웠지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나도 많이 묻지 않았고요. 강에 떠내려오셨다고요? 민준이 되풀이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버스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니면 사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연은 눈살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가끔 물속에서 숨이 막히는 꿈을 꾸긴 하지만 깨면 무슨 꿈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물에 대한 꿈. 그것은 그 버스 사고에서 남은 기억 조각일까? 그는 더 묻고 싶었지만 세연을 놀라게 할까봐 조심스러워했다. 그는 소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대한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다. 목걸이를 언제 받았니? 10살 때요. 소연이 대답하며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다. 엄마가 주셨어요.
예쁘게 착용하라고요? 그 목걸이를 구조됐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민준이 세연에게 물었다. 네, 세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몸에 있던 거예요. 어디서 온 건지 모르지만 예뻐서 간직했다가 소연이에게 줬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다. 세연은 목걸이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었다. 그저 흐릿한 과거에서 온 기념품처럼 간직했을 뿐 과거에 대한 본능적인 연결이었을까? 그는 일어나서 세연과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집을 나서며 그는 멀리 보이는 강을 바라보았다. 속으로 다짐했다. 누나, 정말 누나라면 내가 누나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울 거야. 민주는 임시 숙소의 현관에 서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멀리 논밭을 비추고 있었다. 밤 곤충들의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방금 소연의 집에서 돌아왔다. 세연과 노인의 이야기가 그의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메아리 쳤다. 물에 대한 꿈, 소연의 목에 걸린 은목걸이, 강에 떠내려온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그에게 세연이 누나 지수일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다. 20년이 넘게 가족이 눈물로 슬퍼했던 그 누나. 하지만 그 희망과 함께 모호한 두려움,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 직원들이 남겨둔 차가운 차 한 잔을 들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생각이 복잡했다. 그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세연의 기억을 깨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 누나 지수라면, 그리고 그는 생각해냈다. 20년 전에 찍은 가족사진. 그가 15살 키 작은 소년이었을 때 흰색 전통 한복을 입은 누나 지수 옆에 서 있는 사진. 누나는 파란 돌이 달린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뒤에는 부모님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사진은 지금 서울의 그의 아파트 서랍 안에 있었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가져오려면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내일 아침 일찍 민주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다. 고개를 들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하려다 망설였다. 그는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하고 싶었다. 세연에 대해, 목걸이에 대해, 그녀의 꿈에 대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릴 것이라 상상했다. 그리고 딸을 찾을 희망에 어머니의 눈이 빛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멈췄다.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안 돼.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만약 지금 말했다가 세연이 누나가 아니라면 어머니는 또다시 상처받을 거야. 그는 누나가 실종된 후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했다. 어머니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매일 밤 작은 제단 앞에서 향을 피우며 누나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고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지수가 아직 살아있다면 내 남은 인생을 다 바꿔서라도 그 아이를 찾을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은 사그라들었고 어머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슬픔 속에서 살아갔다. 만약 지금 희망의 불씨를 가져다주고 그것이 오해였다면 민주는 어머니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혼자 해내야 해. 민주는 결심했다. 그의 눈에 결의가 떠올랐다. 확실해질 때까지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을 거야. 결정을 내린 민주는 직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가 없어도 현장 조사를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작은 가방에 짐을 챙겼다. 아무에게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급한 일로 서울에 돌아가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그날 밤 그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운 공기를 몰고 왔지만 그의 마음은 불처럼 뜨거웠다. 그는 누나 지수를 생각했다. 그녀의 밝은 미소, 미녀를 부를 때의 신 목소리, 그리고 비 오는 날 버스에 올랐던 그 운명의 날. 누나,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찾을게요. 그는 속삭였다. 손을 꽉 쥐며.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차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3시간 넘는 여정을 시작했다. 울퉁불퉁한 국도는 먼지가 자욱했고 차 창문에 붉은 흙이 달라붙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여정 내내 그는 누나가 강한 물살 속에서 구명조끼에 매달려 떠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약해진 손으로 필사적으로 생명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그는 누나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 얼마나 외로웠을지 궁금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는 참았다.
운전대를 꽉 붙잡으며 기다려요, 누나. 그는 자신에게 약속하듯 중얼거렸다. 서울 도심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불도 켜지 않고 곧장 침실로 향했다. 가족 기념품을 보관하는 낡은 서랍을 열었다. 아버지의 손편지, 어머니의 나무빗, 그리고 20년도 더 전에 찍은 가족 사진. 그는 사진을 들었고 손이 약간 떨렸다. 종이가 황변했지만 누나 지수의 모습은 선명했다. 흰 한복을 입고 파란 돌이 달린 은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팔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미소는 봄 햇살처럼 밝았다. 민준은 옆에 서 있었다. 마른 소년, 너무 큰 셔츠를 입은 모습이었다. 뒤에는 부모님이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민준은 사진 속 누나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의 목이 베었다. 정말 누나예요? 그는 속삭였다. 눈이 뜨거워졌다. 그는 침대에 앉아 사진을 들고 있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는 당장 사진을 세연에게 가져가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세연이 고개를 저으면 어쩌지?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의 상상에 불과하다면 그는 자신에게 침착하라고 타일렀다. 한 단계씩 진행해야 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셔츠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떠나기 전 그는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가 성공한 삶을 일구어낸 곳. 하지만 지금은 그곳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가족이었다. 누나 지수였다. 마을로 돌아가는 여정은 그가 더 결연한 마음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더 빨랐다.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햇빛이 소연의 집 앞 바나나 나무 사이로 비쳐 작고 낡은 집을 밝게 비추었다. 소연은 학교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세연은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들고 그 안에는 방금 따온 채소가 있었다. 또 오셨네요. 민준이 다가오자 세연이 고개를 들며 흰 목소리로 물었다. 네,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가까이 다가갔다. 오늘은 언니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조심스럽게 세연 옆 작은 대나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세연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호기심이 스쳤다. 그녀는 사진을 집어들고 인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은목걸이를 한 젊은 여자, 옆에 서 있는 소년,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부. 이 사람들은 누구죠? 그녀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가족이에요.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죠.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이 여자분, 언니는 어디서 본 적 있으세요? 세연은 눈썹을 찌푸리며 더 자세히 보았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닮은 것 같기는 하지만 기억나지 않아요. 민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사진 속 목걸이가 소연이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비슷하네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제가 구조됐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간직했을 뿐이에요.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사진이 세연의 기억을 깨울 것이라 희망했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백지 상태였다. 노인이 집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세연 손에 든 사진을 보고는 멈춰섰다. 그게 뭐요? 노인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가족 사진이에요. 민준이 대답하며 일어나 노인에게 인사했다. 할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세연 씨를 구조하셨을 때 목걸이 말고 다른 것은 없었나요? 노인은 의자에 앉았다. 흐린 눈으로 멀리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때 그 애는 아주 약했어요. 옷은 다 찢어지고 목걸이 외에는 맞다, 작은 손수건이 있었어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난 읽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위 용우에게 줬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손수건이요? 민준이 되풀이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작았어요. 흰색의 빨간 글씨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노인이 대답하고 몇 번 기침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그는 그 손수건을 찾아야 했다.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로. 민주는 가슴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소연의 집을 떠났다. 노인이 말한 손수건, 빨간 실로 수놓아진 이름이 있는 손수건. 그것은 누나 지수의 마지막 유물일 수 있었고 그에게 진실을 확인해 줄 것이었다.
그는 용호, 세연의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손수건이 아직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지만 용호가 쉽게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것도 알았다. 지난번에 그를 만났을 때 의심스러운 눈빛과 차가운 태도는 그가 세연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다시 소연의 집을 찾았다. 그는 가족 사진을 가져갔다. 필요하다면 용호를 설득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착했을 때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이슬이 들판의 벼에 맺혀 있었다. 소연은 집 앞에 앉아 채소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다. 시장에 가져갈 준비를 하는 듯했다. 민준을 보자 밝게 웃었다.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채소 사러 오셨어요? 아니, 세연 씨와 용호 씨를 만나러 왔어. 민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에 계세요? 네, 엄마는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방금 들에서 돌아오셨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인 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 아빠, 민준 삼촌이 오셨어요? 세연이 먼저 나왔다. 여전히 핏바랜 전통 상의를 입고 있었다. 뒤따라 용호가 나왔다. 흙이 묻은 뱅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또 오셨네요? 세연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용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항상 그랬듯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볼 뿐이었다. 네, 세연 씨와 용호 씨께 할 말이 있어서요? 민준이 인사하며 대답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들어오세요. 세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에서 노인은 구석에 앉아 부채를 들고 있었다. 소연은 채소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민준은 대나무 의자에 앉아 가족 사진을 탁자 위에 놓았다. 그리고 곧바로 용호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께 들었어요. 세연 씨를 구조했을 때 손수건이 있었다고요. 빨간 실로 수놓아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용호는 순간 굳었다. 그의 눈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버렸을 거예요. 그가 짧게 대답했다. 정민준이 계속해서 물었다. 인내심을 유지하지만 결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제 생각에는 세연 씨에게 중요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녀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기억한다는 거죠? 용호가 눈썹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왜 과거를 파헤치려 하죠? 세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약간의 혼란이 어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민주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 생각에 세연 씨는 제 누나예요. 20년 전 버스 사고로 실종된 지수 누나. 소연이의 목걸이, 빨간 실로 수놓아진 손수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용호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는 세연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고요. 이만 가주세요. 하지만 세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그 손수건을 보고 싶어요. 아직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용호는 망설였지만 세연의 단호한 눈빛에 그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집 뒤쪽으로 나갔다.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를 뒤적거렸다. 몇 분 후 그는 돌아왔다. 손에는 작은 흰색 손수건, 이제는 누렇게 변한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손수건에는 빨간 실로 지수라는 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지만 이제는 색이 바른 상태였다. 민주는 손수건을 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맞아요. 그가 속삭였다. 목이 메었다. 어머니가 누나를 위해 수놓으신 거예요. 그는 손수건을 세연에게 건넸다. 보세요. 뭐라도 기억나는 게 있나요? 세연은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수라는 글자를 만졌다. 그녀는 눈썹을 찌푸리며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갑자기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얼굴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예상치 못한 두통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네? 물이 보여요. 그녀가 가쁜 숨을 내쉬었다. 눈을 꼭 감았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려요. 민주는 벌떡 일어나 세연의 손을 잡았다. 뭐가 기억나요? 말해보세요. 세연은 숨을 헐떡였다. 눈을 뜨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수영하고 있어요. 물이 너무 세요. 누군가가 지수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붙잡으라고요. 그녀는 눈을 떴다. 민준을 바라보았다.
지수가 누구죠? 민주는 목이 베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 누나예요. 누나가 지수예요. 누나는 제 누나고 저는 민준이에요. 누나의 동생이요. 그는 사진을 가리켰다. 여기, 이게 누나예요. 이게 저고,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세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세연은 사진을 바라보고 다시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안개가 걷히듯 흐릿한 기억이 서서히 그녀의 마음속에 돌아오는 듯했다. 민준,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 쉰 목소리가 떨렸다. 강가에서 울며 내 이름을 부르던 소년이 있었어요.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기억나요. 저는 치수예요. 민주는 세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꽉 안았다. 흐느끼며 말했다. 누나가 살아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누나를 찾아 헤맸어요. 세연, 이제는 치수도 울었다. 그녀는 민준을 꽉 안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스쳤다. 다 기억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민준이라는 걸 알겠어요. 내 동생. 용호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노인은 구석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며 흐려진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연이 뛰어들어왔다.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 왜 그래요? 민준 삼촌은 누구예요? 지수는 눈물을 닦고 소연을 바라보았다. 이분은 엄마의 동생이란다. 엄마의 오빠야. 너의 삼촌이지. 민준은 지수에게서 몸을 떼고 용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오래전부터 진실을 알고 계셨죠? 용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손수건의 이름을 봤어요. 그녀에게 가족이 있을 거라 짐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숨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용호를 비난하지 않았다. 용호가 단지 지수를 보호하려 했고 그들의 작은 가족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그는 누나를 어둠 속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지수 누나,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20년 넘게 누나를 기다리셨어요. 미뤄 가시겠어요?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용호와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내 집이지만 네가 진실을 말한다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용호를 바라보았다. 용호 씨, 누나와 함께 가주세요. 소연이도요. 모든 걸 제가 책임질게요. 누나의 가족은 제 가족이에요. 용호는 한동안 침묵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지수를 바라보고 다시 소연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한다면 막지 않겠어요. 하지만 저는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일단 가보죠.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적응이 안 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저는 단지 누나가 어머니를 만나길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소연이도 할머니를 알아야 해요. 지수는 눈물을 닦고 소연을 꼭 안았다. 들었니? 우리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갈 거야. 분명 외할머니를 좋아하게 될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 순수한 미소가 분위기를 한결 가볍게 만들었다. 노인은 구석에서 가볍게 기침을 하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렴. 난 늙었으니 여기 있을게. 하지만 날 잊지 말고 돌아와 보거라. 할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을게요. 민준이 대답했다.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도 돌볼게요. 다음날 아침 민준은 지수, 용호, 소연을 서울로 데려갈 준비를 했다. 그는 가족사진, 지수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 그리고 소연에게 목걸이를 잘 간직하라고 당부했다. 그가 필요로 하는 증거들이었다. 3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지만 아무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지수는 민준 옆에 앉았다.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흩어진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는 듯했다. 용호는 뒷좌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고 소연은 끊임없이 도시에 대해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는 누나를 찾았고 이제 어머니에게 그 기쁨을 전할 차례였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민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는 먼저 내려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민준이에요. 돌아왔어요.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부인이 나타났다. 시간이 만든 주름이 깊지만 여전히 따스한 눈을 가진 부드러운 얼굴이었다. 민준아, 갑자기 웬일이니? 무슨 일 있니?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 안에 들어가 앉으세요. 어머니께 깜짝 선물이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다. 백 여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았다. 민준은 밖으로 나가 지수를 데려왔다. 지수가 문턱을 넘기 전 백 여사는 고정된 듯 굳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 사람은 누구니? 그녀가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분은 누나예요. 지수 누나. 그녀는 살아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민준이 말했다.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백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빛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안 돼. 내 딸은 20년 전에 죽었어. 민준아, 이런 장난은 하지 마라. 엄마가 견딜 수 없어. 민준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가족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 보세요. 이게 누나예요. 20년 전 제 옆에 선 누나. 어머니 기억나세요? 그는 사진 속 지수를 가리키고 그 앞에 서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똑같지 않나요, 어머니? 백 여사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닮았다고 해서 어떻게 내 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니? 이럴 순 없어. 민준은 지수에게서 손수건을 받아 어머니에게 건넸다. 이걸 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누나를 위해 수놓으신 손수건이에요. 빨간 실로 지수라고 수놓으신 거 기억나세요? 백 여사는 손수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지수라는 이제는 바랜 글자를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이 더 커졌다. 이건 정말 내가 지수에게 만들어준 손수건이야. 하지만 어떻게? 민준은 소연에게 손짓했다. 소연아, 이리 와서 할머니께 목걸이를 보여드리렴. 소연이 다가와 은목걸이를 풀어 백 여사에게 건넸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가 누나의 생일에 사주신 목걸이예요. 그날 실종됐을 때 누나가 하고 있던 거예요. 이제 소연이, 누나의 딸이 착용하고 있었어요. 백 여사는 목걸이를 들고 바랜 파란 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수와 소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지수를 와락 끌어안고 오열했다. 지수야, 내 딸아, 이게 꿈은 아니겠지? 네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녀는 지수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시간이 만든 주름 속에서도 그녀의 딸을 볼 수 있었다. 손수건, 목걸이. 그게 네 거였어. 넌 내 지수야. 지수도 어머니를 꽉 안고 흐느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어머니가 기억나요.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그녀가 마침내 집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민주는 용호와 소연을 데려왔다. 어머니, 이분은 용호 씨, 누나의 남편이세요. 그리고 소연이 어머니의 외손녀예요. 백 여사는 소연을 바라보고 그녀를 안았다. 하늘이시여, 내게 외손녀가 있다니 너무 예쁘구나. 어릴 때 지수를 닮았어. 그녀는 용호를 바라보고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내 딸을 돌봐주셔서. 당신은 내 사위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용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저는 그저 그녀가 평화롭게 살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작은 집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다. 백 여사는 손수건과 목걸이를 들고 지수가 실종된 후의 나날들을 이야기했다. 지수는 귀 기울여 들었고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고향 부엌의 냄새, 어린 시절 민준의 미소. 민준은 옆에 앉아 가족의 재회를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은 천근의 무게를 내려놓은 듯했다. 며칠 후 민준은 지수, 용호, 소연이 서울에 머물도록 설득했다. 그는 어머니 집 근처에 작은 집을 임대했다. 그들이 새 생활을 시작하기에 충분히 편안한 곳이었다. 용호는 서서히 도시 생활에 적응해갔고 민준의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소연은 새 학교에 즐겁게 다녔다. 지수는 매일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녀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들판에서 뛰놀던 오후 그녀가 장난칠 때 어머니의 꾸중, 강에서 민준과 물고기를 잡던 시간들. 민준은 노인도 잊지 않았다. 지수를 구해준 그 노인.
그는 마을로 돌아가 노인을 위해 낡은 양철집 대신 튼튼한 벽돌집을 지어주었다. 할아버지, 누나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말했다. 노인의 손을 잡으며. 할아버지는 소연이의 증조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노인은 웃었다. 눈물이 반짝였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고맙네, 젊은이. 민주는 마을에 콘크리트 도로를 놓았고 개울 위에 시멘트 다리를 지었다. 그의 누나를 살려준 이곳에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어느 오후 그는 어머니의 집 앞에 서서 나무 그늘 아래 웃고 이야기하는 지수와 백여사를 바라보았다. 지수가 그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엄마를 다시 찾지 못했을 거야. 누나는 제 누나잖아요. 민준이 대답했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누나가 여기 있어주는 것만으로, 어머니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석양 아래 작은 집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재회의 행복, 그리고 결코 깨지지 않는 가족의 유대.